만약에 내가 신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투자하려는 100% 자금이 있으면 5%는 지금 사라. 일단은 발을 담그자.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가지고 해석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잘 나온 걸까? 한국이 그동안 계속 저평가 받던 와중에도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50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간의 시장에 너무 길들여졌는지 네. 지금의 상승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장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시장도 외국인 수급도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좀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다만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다들 이렇게 오르는데 네. 나만 없으면 이건 주시장 떠나야지. 네. 이런 생각인가? 네.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담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신규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매번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내가 신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투자하려는 100% 자금이 있으면 네. 5%는 지금 사라. 아, 5%.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피라미딩 전략처럼. 네. 그래서 5%를 투자해서 올라갔다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좀 비중을 담아가는, 왜냐면은 앵커 역할을 해주는 가격대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매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5% 샀으면 좀 빠지면 10%, 더 빠지면 20% 이렇게 해서 비중을 계속 채워가는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싸다고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게 더 근데 주식이고.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비싸진 않거든요. 일단은 최근 오늘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0.8배 PBR 측면에서 네, 0.8배 후반일 텐데 지금 적정 PBR이 0.95배거든요. 네. 적정 PBR. 그러니까 ROE가 9.5%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글로벌리 비교한 게 아니라 예. 한국이 그동안 계속 저평가 받던 와중에도 지금은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50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ROE가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적정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더 업사이드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요 그림이 분포도가 2000년 이후에 요 점들이 뭐냐면 ROE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어디 위치에 있었나를 본 거고 요 점선이 추세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적정 가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코스피는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8.3% 정도 하향 디스카운트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 대비도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46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년 ROE 기준으로 보면은 3,100선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희 비싸진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발을 담그자. 네. 발을 담그고 나서 좀 올라갈 때는 조금 그때보다 그러니까 0%일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좀 밀릴 때마다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ROE 개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달러 환산 지수로만 봐도 여전히 싸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5% 정도만 지금은 담아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서 12개월 선행이 3,050이었었나요? 네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만 가도 3,050. 너무 긴 것 같은데요. 3,000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베팅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빠르면 7월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물론 뭐 향후 흐름들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3,000 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하반기 조정이 먼저 앞당겨 옴에 따라서 중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중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갈 수 있는 레벨은 3,050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왜 그러냐면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4년 7월까지 상승을 했던 상승폭이 한 762포인트가 되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3,050이고요. 보통은 그 상승폭의 1.618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럼 3,500까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여기서 조정을 좀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과열된 양상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상승 피로도도 좀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잘 갔다고 했던 업종들이 하나둘씩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부터 이 질문을 드리는 베이스에는 오늘 달린 윗꼬리들이 좀 마음에 걸려서 네, 그 얘기는 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위쪽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얘기는 해주셨고, 사실 이쪽으로야 뭐 그러니까 지수를 예측하고 뭐 시기를 말하는 거는 너무 좀 배팅 성격이기도 할 뿐더러 저희가 이 얘기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쟤네 또 설레발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변수들도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쪽입니다. 앞에서 관세 협상 얘기도 했고 미국은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테고 서로 원하는 바와 보고 있는 자료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긴 합니다만 LA 쪽에서 이민 단속 시위도 여기는 격화되는 것 같고 실제로 막 탄이 오고 가는 영상들까지 맞습니다. 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쪽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을 더 세게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정책 시행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좌충우돌이 계속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작용 반작용처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워낙 세게 하니까 중국, 독일, 한국 뭐 어마어마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거는 관세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센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통 폴리시 믹스라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이게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둘째 치더라도 에셋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얼만큼 좋아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중국, 한국, 독일이 금리 인하하고 재정정책 거는 것처럼 미국도 금리 인하가 가시화돼야지 역사적 고점을 넘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신용등급 강등도 뭐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일단 미국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고, 그리고 최근 1년에 일어났던 모스크와의 여러 가지 설화들, 그것도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만 쏠렸습니다. 근데 최근 나타나는 변화를 보시면은 S&P 500에서 올해 한 해만 236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그게 글로벌로 들어갔고, 신흥국으로 일부 들어갔고, 중국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특징적인 것은 한국으로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좋았던 미국의 시장 흐름들에 좀 균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미국이 다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달러가 지금 당장 강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의 50% 이상이 유로하다 보니까 둘 간의 격차를 보면 되는데 작년 2분기의 격차가 2.5%포인트였습니다. 그냥 미국만 좋았던 거 맞아요. 그게 쭉 떨어져서 올해 4분기에는 0.2%포인트로 줄어듭니다. 그럼 달러가 강해질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하고, 20위는 지난주에 7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한국도 금리 인하 했고 또 한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 양상인데 미국만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 보면은 급격한 경기 불확실성은 좀 진정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수직 낙하하는 듯 보였던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을 한번 보시면은 떨어졌던 걸 다 회복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그림은 안 나올 텐데 지금 좀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유리에서 후순위로 조금씩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9월이 됐든 뭐 7월이 됐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해지게 됐을 때쯤부터 다시금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네. 대신증권 혹은 부장님께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뭐 한 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3번 가능성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까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가지고 해석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진짜 잘 나온 걸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요. 12만 6천 명이 예상됐던 비농업 취업자 수가 13만 9천 명이 나와서 예상보다는 잘했습니다. 네. 근데 3월, 4월 두 달을 합쳐서 9만 5천 명이 줄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착시 효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업률이 4.1을 유지했는데 노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보면 실업률은 4.5입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 경기가 좋은 걸까? 미국 고용이 좋은 걸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네. 어마어마한 대량 해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안 잡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국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가를 쓰면서 버티는 쪽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쉽게 되지 않는 그림들이라서 네. 아마 6월, 7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고용이 좀 쿵 떨어지는 그림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9월 달, 뭐 늦어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물가죠. 물가가 네. 지금 저희는 물가 둔화는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 기준 상으로는 지금 5월, 6월 달에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5월 달,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죠. 11일 날 발표되는데 그 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을 타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후행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세 번 예상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는 9월, 뭐 11월, 12월 아니면은 고용 충격 강도에 따라서 9월 달에 비컷을 할 수도 있고 작년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갑자기 50bp 금리 인하하고 네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왜 이러지 갑자기? 봤더니 미국 GDP 성장률하고 코어 PC 물가를 합친 게 그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성장과 물가보다 더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기준금리보다 이 GDP 성장률하고 코어 PC가 낮아지는 구간이 3분기예요. 네. 근데 이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3분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둔화 폭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된다면 작년 9월, 11월, 12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해석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네.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네. 근데 최대 3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 쪽에서 이런 좀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네. 돈들이 특히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상법 개정은 돼야 이 정도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거래일 동안에 3조가 들어왔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제가 그간의 시장에 너무 길들여졌는지 지금의 상승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장이 좀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색하죠. 그래서 그 어색함이 약간 지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요 빨간색이 뭐냐면 원화 약세 강도예요.
달러보다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달러도 상승하지만 원달러율이 더 상승한다거나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달러율이 혼자 올라간다거나 달러는 떨어지는데 원달러율이 멈춰 있거나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이거든요. 네. 작년 12월부터 거침없이 올라서 보통 110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네. 120을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정신없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오는데 원달러율이 지금 1350원대, 60원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추경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고질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법적으로 풀어내겠다라는 천명을 한 상황이라는 점들, 그리고 12일 날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개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 유예 시간 안 준다라는 것들, 속도감이 빠르다는 점들에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게 110 전고점까지만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환율로 5% 먹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렇죠. 네. 되게 달콤한 얘기 같죠. 거기다가 증시는 잘 갈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매도한 규모가 거의 40조예요, 40조. 네. 절반만 돌아와도 20조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 들어올지 3분의 1이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원달러율은 저희는 올해 하반기 중에 좀 3분기 중에 1,300원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림들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방향성이 외국인 방향성이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수했다 또 매도하고 일시적으로 매수했다 또 매도하고 이 패턴이었다면 네. 이제 방향성이 바뀌었다.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도했다 다시 사고 매도했다 다시 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도 외국인 수급도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과 얘기한 지 이제 한 10분, 15분 됐는데 네. 희망 회로가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부터 계속적으로 희망을 맞아요. 했죠. 그렇긴 했죠. 네. 근데 약간 최근에 있었던 걱정들이 눈녹듯이 녹아가면서 나갔던 자금의 반만 들어와도 네. 여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벤트들만 보더라도 WGBI 편이 딱 되고 네, 되고 MSCI도 또, 만약에 편입이 되고 와치리스트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번엔 못 들어가요. 네. 선진 국제에서 못 들어가고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 빠르면 내년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분위기가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네. 표명했기 때문에 정부와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되는 분위기였어요. 기재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동안 MSCI에서 이렇게 안 된다 이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다 풀어내고 있었고 네네. MSCI가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랬는데 공매도 금지가 딱 되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네.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지연되긴 했지만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고민거리 하나만 더 네.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뭐 카카오, 지주, 금융 어쨌거나 다 정책 수혜주들, 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지금이야 대선이 끝나고도 오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분분했어요. 네.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 네. 혹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분분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지주나 금융 윗골이 달린 거 보면서 이제 좀 턱에 찼나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밖에 없다. 워낙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급하게 올라온 만큼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난 주말까지 그림인데 어마어마합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부터 대선 전일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기계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면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증권, 은행, 운송, 여기 상사자본자에는 방산이랑 지주사가 같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센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흐름들을 보면은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까지 강세를 보였던 게 빨간색 위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보시면은 IT 가전, IT 하드웨어, 2차 전지 그리고 몇몇 종목을 빼고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있거나 약했던 애들이 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좀 옥석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과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슈팅에 따른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오버슈팅했다가 좀 쉬었다가 아마 올해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상반기를 향해서 쭉 치고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12일 날이라는 데드라인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로 해서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시장이 이제 추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달려온 만큼 좀 쉬는 구간이 한숨 돌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워낙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은 좀 불가피하지만 이게 끝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 PBR 1배 미만이거든요. 네. 이게 PBR 0.8배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0.78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1배만 간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고, 여기서 좀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상승 여력이 다시 커지는 거라서 저희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다만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네.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좀 더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뭐 선문답이자 네. 우문 현답을 기대하면서 던져보겠습니다. 네. 물론 비중 조절의 포인트고 어떤 발열 전략의 포인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봤을 때 정책 수혜주들도 잘 갔고 전차들도 잘 갔어요.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막 대선 막 끝났고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니까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시장은 언젠가 다시 한번 펀더멘털 보고 기업의 이익들 보고 숫자를 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이런 수출주 위주로 재편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분위기를 정책 수혜주로 조금 더 즐겨야 되는 시간인가에 대해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전 지금은 정책 수혜주는 조금 내려놓고 수출주나 아직까지 못 오른 못 오른 업종들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좋죠. 이쪽 너무 잘 갔으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몇 달 전만 해도 금융과 지주사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카카오, 지주, 금융 다 개인 투자들은 보지도 않았던. 네. 두 번째로는 한동안 너무 잘 나갔다라고 했던 상사 자본 그 방산, 기계, 네. 조선. 최근 어떻죠? 조금씩 꺾이고 있죠. 네.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근데 거꾸로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하고 건설 1년, 2년 전에 쳐다보신 분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망한다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막 너무 뜨거운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의 흐름들을 지금 너무 뜨거운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그간에 어떤 취급을 받았었는가. 올라오지 않고 얘는 뭐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구간들이 있었던 건데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뜨거웠던 것들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직 차가운데 이제 막 조금 냉기가 조금 사라지려고 하는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는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7월 11일이 2,900 조금 안 되는 고점이었거든요. 작년 7월 11일. 보시면은 조선은 거의 100% 올랐고요. 얘네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아직 마이너스인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아직도 평이 별로 안 좋은 네. 업종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반도체 자동차가 저 바닥에 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인터넷도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던 애들이 올라온 애들이 지금 요쪽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자동차, 네,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럼 마지막에는 이쪽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철강이랑 2차 전지는 뉴스나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만약에 건설이 망한다, 조선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사셨으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쪽이 지금 당장 뭐 급등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추세가 아직까지는 특히 2차전지 같은 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 한 달 동안은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인터넷도 좋긴 하겠지만 얘네들을 한번 관심권에 두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미국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독일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 걸고 있거든요. 네. 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중국 이구환신 금액이 3천억 위안이에요. 네. 작년 대비 2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비중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제일 높은 비중이고 독일이 지금 하겠다라는 재정정책 프로젝트는 GDP 대비 2%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독일 통일됐을 때 재정 쏟아부었던 게 GDP 대비 1%였어요. 네. 2배입니다. 굉장히 세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국하고 유럽이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만으로도 지금 가격대에 있을 건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뭐 5월 달부터 좀 아쉽긴 했죠. 그러니까 저는 5월 초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5월 달에 미국으로 2차 전지 수출이 전년 대비 98%가 폭증을 했어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한국 배터리를 찾는 거죠. 네. 되겠는데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CATL 상장과 유상증자 이슈가 더 밀어내버렸죠.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인터넷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타자로서 2차전지도 좀 후보군에 놓고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지금 너무 뜨거운 것들을 잡았다가 좀 손이 딜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쪽보다는 냉기가 좀 식어가면서 조금 따뜻해지는 구간들로 들어가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